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진료조 교수 황보리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밀의료 허브 구축을 위한 플랫폼 기술 확보 제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저희가 원내 회의에서 토론되었던 내용들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토대가 되는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정밀의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현재 정밀의료 기반의 치료제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사례들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했을 때 미래의 부산대학교 병원의 발전 전략의 측면에서 정밀의료 기반의 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토대가 되는 개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 지루하실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입니다. 분자 생물학의 중심 원리입니다. 이것은 DNA가 몸 안에서 DNA가 메신저 RNA로 전사가 되고 메신저 RNA를 바탕으로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조절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실제 DNA가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DNA도 사람에 따라서는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메신저 RNA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잘려나가고 이런 조절 과정들을 통해서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생물학적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핵심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흔히들 요즘 많이들 말하시고 계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발전을 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노믹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 유전체학, 단백체학, 대사체학, 형질체학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저희 앞서 신명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개인 환경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축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좀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실제 역사적 사례입니다. 크레이그 벤터 박사가 미국에 있는 그 과학자인데 이분이 산탄총 그 염기 서열 분석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기법을 통해서 인간 지놈 프로젝트에서 사람의 지놈 데이터들을 분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유전자 정보들을 최대한 조각을 냅니다. 각 조각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분석된 결과들을 컴퓨터에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져 있는 이 조각들을 컴퓨터의 힘을 이용해서 전체 연결 상태가 어땠는지를 거꾸로 계산을 해서 유출을 하여 전체 그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기법을 처음 크레이그 벤터 박사가 제안을 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법을 활용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컴퓨터의 사용을 통해서 생물학적 발전의 속도가 빨라졌던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정밀의료가 무엇이냐, 과연 정밀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가 되겠습니다. 정밀의료의 개념은 미국에서 먼저 주장을 했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화된 의료, 최대한 개인에 맞춰진 치료를 하는 것들을 개인화된 의료라는 형태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 개념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현대의 의료도 환자에 따라서 약물 용량을 다르게 쓰고 있고 환자의 해부학적 상황에 따라서도 수술이라든가 시술의 치료 방법은 다 다양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에 맞추지 않은 의료를 하지 않는 현대의학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화된 의료라는 표현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정밀의료라는 새로운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2015년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문구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표가 되는데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적절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이건 현재도 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냐?
이것은 의학 발전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대규모의 자료를 활용한다. 이 자료에는 적혀 있는 것처럼 유전자만이 아니라 유전자를 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전자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치료에 관한 여러 인자들의 연결과 패턴,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전체학, 단백체학, 발현체학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컴퓨터의 힘을 통해서 최대한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상관관계를 밝힌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임의로 정밀의료라고 하는 영역을 나눠보자면 진단과 치료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진단의 측면에서는 대규모의 자료, 이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단계가 되겠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알고 있던 질병이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치료 전략을 수립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를 바탕으로 해서 밝혀진 질병의 세부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것이 정밀의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료제는 필연적으로 상당 부분이 생물학적 제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로 이어지는 이 연결 구조를 결국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을 하는 치료가 결국 정밀의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목록은 현재 미국 FDA 기준으로 승인을 받은 생물학적 제재 중 일부분입니다. 제가 크게 세 개의 타입으로 나눴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세 번째 타입입니다. 우선 첫 번째 타입은 악성 종양의 치료, 이런 치료의 방법으로 바이러스의 어떤 유진 물질을 활용을 하여서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지금 언급된 개수만 봐도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암의 종류도 다양하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치료제로는 제대혈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어난 아기의 탯줄에서 얻은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다른 사람 혹은 본인의 치료에 사용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외로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여기에는 사실 아주 이질적인 다양한 기존의 치료제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릴 부분들이 제가 별표를 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밀의료의 치료제들은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은 태동기 초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질병의 기전들이 아직 다 밝혀진 것이 아니고 DNA, 메신저 RNA, 단백질, 세포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경험 자체도 역사 자체는 길지만 환자 수가 충분히 많지가 않습니다. 환자 수가 충분히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의 치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네 가지 병들도 약간은 드문 편에 속하는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럭스터나라고 하는 이 치료제는 아데노연관 바이러스라고 하는 껍질 안에다가 DNA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DNA에는 이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부족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요리법에 해당하는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입하는 방법은 환자분들 눈 안에 망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각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단계에 해당하는 망막의 바로 아래층으로 직접 주입을 하는 주사기로 주입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졸겐스마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또한 희소질환인 척수근위축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는 똑같이 아데노연관 바이러스의 껍질과 내용물은 그 단백질을 만드는 여기 단백질을 만드는 DNA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주입 방법은 정맥 주사가 되겠습니다. 정맥으로 주입된 이 신호들을 담고 있는 DNA가 환자분들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 신경을 건너서 신경 쪽에서 이 단백질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게 그렇게 치료를 설계해 놓은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핀라자라고 하는 약인데 동일한 질환입니다. 두 번째와 동일한 질환인 척수근위축증에서 치료를 하기 위한 건데 이것은 기전이 약간 다릅니다.
껍질은 따로 싸지 않았습니다. 껍질은 따로 싸지 않고 작은 핵산 중합체, 이 핵산 중합체라고 하는 것은 DNA, RNA 다 포함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RNA 핵산 중합체를 약간 변형을 시킨 형태가 되겠습니다. 변형을 시킨 이 핵산 중합체들을 집어넣어서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게, 제가 앞서 약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RNA가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RNA가 조금 조각이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조절을 해서 정상적인 단백질이 충분히 만들어지도록 유도를 하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제가 지금 꼽아놓은 것이 온파트로라고 하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증의 치료에 사용되는데, 이 아밀로이드증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과량으로 생산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질환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단백질이 생산되는 과정 자체를 억제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치료를 지질 입자로 싸서 내부에는 앞서 말씀드린 스핀라자와 비슷한 형태로 핵산 중합체를 집어넣게 되면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생성이 억제가 되고 이 억제되는 기전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맥 주입을 하게 되고 간에서 이 주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말씀드렸던 온파트로 치료제의 설명을 하는 문헌 자료를 조금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조그만한 핵산 조각들이 이러한 지질 입자로 둘러싸서 주입을 하게 되고, 정맥 주입을 한 것이 간으로 가서 간에서 이것들이 쭉 들어가게 되면은 간에서 비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백질을 생성하려는 mRNA, 메신저 RNA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억제를 하게 되어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을 막아주고, 이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개념이 되겠고,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서 현재 승인이 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그 다음 약간 말씀드릴 부분이 정밀 의료는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만들어진 백신들이 다양한 기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중 일부 백신들이 그 껍질을 어떻게 쌌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내부 내용물은 메신저 RNA입니다. 이 메신저 RNA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단백질을 생성을 시키는 그 요리법에 해당되는 mRNA가 되겠고, 그것을 싸는 물질들은 지질 물질입니다. 이 지질 물질이라는 것이 재밌는 것이 이 사람 몸의 구성하고 있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지질 물질과 비슷한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질 물질들을 싸서 주입을 하게 되는 백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에서 안전하게 투여가 되었던 것이 이번 코비드-19 사태로 확인이 되었던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료제 연구개발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넓은 의미의 개념이지만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껍데기, 포장지입니다. 이 포장지를 잘 설계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내부에 넣는 중요한 치료의 성분들이 바뀌더라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포장재가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생각해 본 몇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그 생물학적 적합성입니다. 체내에서 분해, 배출이 충분히 잘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물질을 사람에게, 물론 사람 몸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집어넣는 경우에는 이것이 쌓였을 때, 누적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체내 분해가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반복적인 투여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반복적인 투여를 했을 때 이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작용들은 전신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고, 이 전신적인 염증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반복 투여의 가능성이 높은, 반복 투여 시 안전성이 조금 더 높은 물질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인체 투여의 경험입니다. 사람들에게 투여를 해보지 않은 물질이 기전상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입을 했을 때 사람 몸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의학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용성입니다. 포장지가 특정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을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DNA만 쌀 수 있다든가 메신저 RNA만 쌀 수 있다든가 단백질만 넣을 수 있다든가 혹은 다 되긴 하는데 크기가 얼마 이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조건이 심하게 많이 걸리는 것들은 범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들을 생략을 하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판단할 때 이런 네 가지 조건들을 가장 많이 만족을 하는 방법은 지질입자 계열들입니다. 지질은 몸에서 충분히 생분해가 잘 되고 또 반복 투여를 했을 때 약간의 면역 반응이 있다는 보고는 있지만 그 면역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투여하는 속도의 조절이라든가 일상적으로 쓰는 감기약 수준의 약물들로도 충분히 조절이 되는 부작용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범용성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물질들을 실제 신체 내에 투입을 해보았던, 인체 내에 투입을 해보았던 경험이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앞으로의 정밀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기에 치료의 측면에서 연구기관이면서 치료를 선도해 나가야 되는 대학병원의 입장에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해서 많은 분들을 낫게 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제안을 드린 내용은 지질 나노 입자를 안전하게 사람 몸에 넣을 수 있는 등급으로 생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병원에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생물학적 제재를 새로 개발을 했을 때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치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대한민국의 의료 전체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제안이고 병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